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됩니다. 공안통인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 이틀 만입니다. 검찰에선 본부장을 맡은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필두로 김형원 공공이부장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검찰 인력 12명이 합수본에 참여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15명의 인력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경위와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합수본 사무실이 갖춰지려면 기록을 이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본격 출범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등이 법원에 제기한 투표용지 증거 보전 신청을 오늘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보전 대상에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 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일체, 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일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존 절차에 따라 내일 오후 3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투표 중단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시간을 모두 합쳐봤더니 10시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이 장사진, 맛집도 콘서트도 아닌데 기다림에 지쳐 털썩 앉아있는 사람까지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다 떨어진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 모습으로 중앙선관위는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가 전국에 26곳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런 투표소 26곳에서 실제 투표가 중단됐던 시간은 모두 합쳐 638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가장 오래 멈췄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제2투표소로 무려 105분 동안 유권자의 발이 묶였습니다. 급하게 용지를 조달받아 투표가 이뤄지다가 다시 중단되기를 반복한 곳도 3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의 경우 처음엔 딱 2분 중단됐다가 2시간 뒤 다시 42분 멈추는 식으로 모두 3차례나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가 멈춘 곳 가운데는 선관위가 아직 정확한 중단 시간을 확인하지 못한 곳도 있어 멈췄던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투표소별로 부족한 용지와 대기 인원도 들쭉날쭉했는데 이러다 보니 당일 투표 마감 시각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가장 늦은 밤 10시에야 종료됐는데 선관위는 투표소 19곳의 경우 정확한 마감 시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후 실태조사는 내일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겪은 참정권 침해 수준이 일파만파, 조사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진상규명이 조사를 통해 투표가 멈춘 시간도 장소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 송도에 이어서 호남 10곳에서도 이 주요 후보들이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얻은 득표수가 똑같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의구심이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성재 기자입니다.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놓고 격돌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수입니다. 광주 송정일동과 고흥군 금산면에서 민 후보는 1,401표, 이 후보는 120표를 받았고 신안과 여수, 화순과 강진 등 두 지역씩을 한 세트로 모두 5세트가 똑같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인천 송도 1, 2동에서도 후보 득표수가 일치하는 사례가 나왔고 이에 낙선한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는 부정개표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판박이 사례가 지금까지 12곳 확인된 건데 국민의힘은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음모론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일 뿐 부정이나 조작이 개입할 틈이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선거인 수와 제3후보의 득표수, 무효표 등이 다른 개표 당시 수기 상황표도 공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에 유권자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선거철 직원들의 휴가 쏠림 실태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 수준인데 공무원 평균보단 낮은 편이지만 선거철 유독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해 도덕적 해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열흘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조사 범위는 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집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YTN에 A에서 Z까지 진상규명을 하겠지만 일각의 재선거 주장 실효성에 대해선 표차 등을 따져야 한다고 다소 회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부실 투표 개선 등 손질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과 사전투표 폐지 등 구조 자체를 손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접점 찾기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입법부 수장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단 시간 내에 국정조사 특위를 띄우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취임 축하난을 들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입법부 수장과 화기애애한 상견례도 잠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실 선거로 전국이 매우 엄혹하다며 국정조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훼손된 국민주권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조 의장은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고 국회 차원의 할 일을 철저히 신속히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익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이자 같은 운명체와 같다. 민주당은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의결에 최단 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하고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선관위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 일각에선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 특별법을 당내 논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당장 만나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했고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필두로 개표 강행, 불법 반출 및 이송, 동일 득표 의혹 등을 넣었고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습니다. 제대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선관위원장 대행을 위철한 상임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수요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이 확정되면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위위원장을 어느 당에 누가 맡을지는 물론
하반기 원구성과 국무총리 인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 기간 잠시 멈췄던 국회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7년 만에 방북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했는데 미국의 이란 공격이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 부부가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함께 평양 모란봉에 있는 북중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때 중국의 참전을 기리는 장소로 7년 전 방북 때도 헌화했던 곳입니다. 이번엔 한국을 중국 견제용 무기로 묘사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단검 발언이 의미를 키웠습니다. 习近平和金正恩一致认为，上世纪50年代中朝共同战斗的岁月是双方永恒的历史记忆。 시 주석은 이어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같은 이념의 뿌리를 둔 인재 양성소에 전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으며 변함없는 우호를 다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환송 오찬을 끝으로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수건 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은 국경지역 통상구 전면 개방 합의로 운을 띄웠습니다. 다만 중국의 외교, 군사, 법 집행 교류 제한이 북한 측 발표엔 빠져 있어 이견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견제에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이 핵 보유를 묵인하는 인상을 줬다는 겁니다. 中方所说的保持连续性、稳定性，是否意味着中方将继续推动实现朝鲜半岛无核化？我已经回答了有关问题。下一个问题。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안보 논리를 내세우는 중국.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핵을 두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8% 넘게 오르며 8,090선에서 마감해 전날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코스피는 8.18% 오른 8,096.93으로 장을 마쳤는데 이는 역대 최대의 상승폭이었습니다. 코스닥도 6.19% 오른 967.8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장 초반 지수가 급등하자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 등에 힘입어 전날보다 22.9원 내린 1,512.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4박 5일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파격적인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업인들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AI 동맹 구축이라는 실리를 단단히 챙겼고 소탈한 먹방 순례와 파격적인 대중 노출은 정서적 거리를 좁히면서 한국을 미래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도착하자마자 깜짝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이목을 끈 젠슨 황 엔비디아 CEO. I brought a lot of business for Korea. No, I have some surprises. 이후 일정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듯 가장 먼저 PC방에 달려가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났고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수장과의 회동 무대 역시 PC방이었습니다. 진피 쌓인 그래픽카드를 걸고 진행된 경품 이벤트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자신을 K 젠슨이라 칭하며 젊은이들의 꿈을 독려하는 황 CEO에게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When I left this morning, I was just Jensen. Now, I am K Jensen. Yes. So next time I come back, call me K Jensen. 깻잎쌈을 먹고 고추에 쌈장을 찍어 먹는가 하면 치킨에 맥주를 즐기는 모습은 세계 시총 1위 기업의 수장을 마치 친근한 아저씨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HBM 반도체를 더 달라고 외치며 HBM 모양 과자를 직접 나눠주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재벌 총수와의 회동 장소로 삼겹살집과 치킨집을 직접 고르고 프로야구 시구의 예능 출연까지. 대중 노출을 꺼리는 국내 총수들과 달리 거침없던 황 CEO의 행보는 미래의 소비자가 될 대중을 그의 편으로 만들고 한국을 끈끈한 파트너로 낙점했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협력자이면서 이제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는 친서민의 흔적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홍보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젠순항의 장녀인 메디슨 항이 아마 그걸 다 기획한 것 같아요. 주요 기업들과의 끈끈한 AI 동맹 구축 행보 역시 빈틈이 없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는 무려 3번 만났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과도 2번씩 만나 사업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깐부 이재용 회장을 대신해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 HBM과 파운드리 분야의 중장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미래 AI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젠슨 황이 떠난 뒤에는 차세대 AI 사업의 당당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남았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방문지인 벨기에를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교황청, 프랑스를 잇따라 찾아 유럽과의 정상 외교를 본격화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정부와 청와대 참모, 주한 유럽 대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에 나서는 이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수교 125주년을 맞는 벨기에에선 첫 일정으로 우리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본격 정상외교가 이어집니다. 이튿날인 현지 시각 10일부터 벨기에 총리 정상회담과 국왕 면담이 예정돼 있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도 단독으로 만납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에 벨기에 지도자와의 첫 만남으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는 11일부터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올해 1월 공식 방한을 계기로 만났던 멜로니 총리와 세 번째 회담을 엽니다. 특히 이탈리아 일정 이후엔 교황청으로 이동해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도 가집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해 이틀간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열흘간의 순방이 외교 지평을 넓히고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출국 환송 행사에 민주당 지도부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 공항 행사에 보여야 할 사람이 안 보이고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안 보였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참석을 하는 그런 대조적인 상황이 연출됐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왜 빠졌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상적인 차원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차원을 넘어서 했던 얘기가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건 아주 직격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대표는 큰 성공이라고 그랬었는데. 그건 본인의 이제 판단이고. 큰 승리. 큰 승리라고 그랬는데 아주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이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2대 4니까 어쨌든 절대 수치 자체가 물론 서울시장 선거를 졌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는 있죠. 어차피 예상됐던 거는 이게 각 정당별로 그리고 또 각 정당 내에서 친청 반청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이 해석이 엇갈릴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죠? 당연히 아전인수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상황이 이렇게 최소한 성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정 대표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되기 충분해요. 대통령의 말씀이. 어제 정청래 대표 이름은 얘기 안 했었는데. 이름 얘기하지만 거기 이름만 얘기 안 했죠.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정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정 대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젠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역할을 바꾸게 됐다.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괄호를 열고 이제 당 대표를 맡기고 싶다. 그렇게 들려요. 그럼 이 두 가지 지금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 그리고 김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전 긍정 평가 정도가 아니라 이 학점을 하면 A+를 내가 주겠다 그 얘기였잖아요. 이런 리더십 본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죠. 아까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보고 또 하나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그 외국 순방에 9번 다 나왔었어요. 이번 처음 안 나왔습니다. 10번째 불참이에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대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국무총리는 배웅 행사, 환송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고요. 참여정부 이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총리들이. 항상 이제 귀국할 때 나왔죠. 이 네 가지 사실 보면 이건 완전하게 이 그림이 나와요. 이 퍼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볼 때 오늘 하루 종일 뉴스가 될 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나오던 사람이 안 보이고 늘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게 참 궁금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차기 당권 구도하고 연결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1주년 기자회견 간담회장에서 욕설만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발언을 듣고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릇이 되지 못하는 당 대표다라는 식으로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김민석 총리에게는 뛰어난 리더십, 성과도 많이 냈다. 완전히 한 사람에게서는 극찬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히 망신을 주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에 도전하지 마라라는 불신임 발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에 출마하지 마라.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실 투표 문제도 있고 이런 사항이 이제 전체적으로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배웅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참여를 안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부러 부르지 않은 것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 대표가 이 부실 투표, 부실 선거 때문에 안 갈 이유는 없는 거죠. 부실 선거, 부실 투표라면 또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면 오히려 총리가 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원래 관례상 안 갔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제 그거는 어쨌든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 정치적 해석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가 나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 청와대에서 대표 보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히 안 했겠죠. 모르겠어요. 간접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뭐 전달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전달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겠죠. 청와대에서.
당대표,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얘기한 거 보세요. 대통령 표현 중에서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 구분, 사상 검열 등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모욕하면 안 된다. 이거 저의 해석인데 이거는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제 김용남 이제 이번 후보 평택에 나왔던 민주당 후보 있었잖아요. 김용남 후보. 거기에 대한 김용남 의원을 배신한 사람을 언급한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 느낌이 들었고 또 최근에 매불쇼에서 왜 유시민 전 의원이 ABC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조국 이번에 후보 뭐 출마했었잖아요. 김어준 이제 그 방송이 조국을 많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조국 후보를. 그런 것들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이것도 뭐 전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과격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색깔은 이거야.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건 김용남 후보를 의식한 것 같아요. 김용남 후보가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상당히 민주당 비판 많이 했는데 민주당에 들어가서 출마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너 언제든지 나와서 배신할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정청래, 조국, 김어준, 유시민 이런 하나의 이제 그 그룹핑이 되고 이쪽은 이제 김민석, 송영길, 이른바 뉴 이재명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평가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끝나면은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냐. 이 부분도 이제 정청래 대표를 이제 겨냥한 발언, 뭐 이렇게들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당 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데 바로 이제 그 두 부류가 친청, 친명 이렇게 좀 이제 갈려서 보는 것 같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뭐 지금 이제 지도부니까요. 이번 선거라는 게 당 대표가 사퇴할 수준이냐, 사퇴할 정도로 참패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찐명 김영진 의원은 정 대표의 공과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입장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다는 대목. 정원호 후보를 누가 선택했죠?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명픽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명픽 후보들이 이번에 대거 낙마를 했다. 정원호 후보, 또 방금 말씀하신 김용남 후보, 그리고 또 하정우 후보,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명픽 후보들이 지금 전원 다 낙마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석하기를 집권 여당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 아주 가감 없이 본인의 불만을 드러냈고요. 그런데 또 정청래 지도부 입장에선 12대 4로 이겼고 거기다가 정원호, 김용남, 하정우는 이른바 명픽 후보였는데 그런 부분까지 더불어민주당, 즉 정청래 지도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말은 못하지만 그런 이제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양측의 갈등이 제가 볼 땐 거의 전쟁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이 양쪽이 전부 다 자기에게 유리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에는 그 배경에는 권력 투쟁이 자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송영길 의원도 연일 이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반면에 친청계에서는 이 송 의원에 대해서 이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청계 의원들이 중대한 해당 행위자다라고 했습니다. 김관영 후보를 옹호했다. 이 이유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송영길 후보 선거 기간 때 후보였으니까 이제 당선됐습니다만 송영길 당시 후보는 그때도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예상됐던 바예요. 서울시장 선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다 하더라도 이기고 하정우 후보가 이겼다 하더라도 북갑에서 이 권력 투쟁은 어떤 형태로든 점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구조 자체가. 이른바 명청대전이라는 말을 한때 많이 했잖아요. 법안을 둘러싼 것도 있었고 이른바 이제 그 합당하는 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그랬고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모습을 많이 정청래 대표가 연출했다고요. 그러나 청와대는 아주 애둘러서 항상 표현을 했고
이번에 조작기소 특검법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이 있다라고 일각에서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부분이 이미 예상이 됐던 것이고 친청과 반청의 대결 구도, 친청과 이른바 뉴재명 그리고 이게 이른바 명청대전 이건 어차피 이제 당대표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번 당대표가 연임이 되면 총선에 공천을 행사한다고요. 2028년도 총선. 28년. 28년도 23대 이제 총선 건데 그렇죠. 그때 총선거에서 이제 공천을 행사하고 자신의 이제 세력을 많이 포진시키고 그럼 그 사람이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은 얘기긴 합니다만 다음 대선에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타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기 지향이 대선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의 하나의 전초전으로서 그리고 이 고지전으로서 지금 이 당대표 선거를 양측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우리 민주당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세력이 당대표에 포진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는 아직은 뭐 1년 차, 2년 차 이제 갓 접어들었습니다만 정권 자체가. 그러나 점점 2년이 넘고 그러면 이제 이 반환점을 향해서 치닫는다고요. 그럼 권력이라는 게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당대표 권력이 뜨는 권력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사사건건 이게 대통령과 이 당이 대립하는 양상 우리 많이 봐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제의 한계라고도 하기 때문에 무슨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걸 대통령이 원할 수가 없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워낙 직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이게 설령 그런 선거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 권력 쟁투 아까 우리 박 위원장 말씀처럼 이거 완전히 권력 투쟁이에요. 그렇군요. 단순한 지금 이제 민주당 당권 경쟁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제 대권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당대회에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연일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투표 폐지 주장까지 이제 오늘 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전투표 폐지 주장은 사실 저희 당내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됐던 사안인데 어제 그 인천 그 박찬대 그리고 유정복 두 사람의 그 쌍둥이 동일 득표라는 엽기적인 그 통계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남 광주 통합시에서도 그 민형배 그리고 이정현 두 후보 간에 10군데서 이제 똑같은 동일 수치가 나왔고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여론이 더 끌어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번 돌이켜 보면 본 투표를 하루 하고 예비 투표에 해당하는 사전 투표를 이틀을 한다. 이건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이제 투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그 사전 투표 중에서도 관외 사전 투표, 이른바 우편 투표죠. 우편 투표의 경우에는 한번 우체국이나 뭐 우편 집중국에 들어가고 나면은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사각지대, 사각 상태에 놓인다는 점. 그래서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이 사전 투표만큼은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비등하던 상황에서 어제 인천과 또 전남 광주에서 쌍둥이 동일 투표 엽기적인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전 투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분명히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용찬 위원장 말씀 들으면은 이게 사전 투표 폐지가 단순히 그냥 장동혁 대표의 개인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이룬 그런 의견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장 대표의 국면 전환 승부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장 대표로서는 정말로 천우신조의 기회를 만난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물론 민주당 내에서 승리냐 패배냐 뭐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완전히 진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 이겼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 왜 이겼어요? 장동혁 대표하고 선을 거서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후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오세훈 후보가 철저히 장 대표와는 그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전 그래서 이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이겼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참패한 거예요. 12대 3은 참패한 거죠. 물론 2018년도 선거에 민주당이 14대 2로 이겼으니까 그렇게보다는 성적이 좋으니까 국민의힘이 선방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긴 진 거예요. 졌으면 당연히 책임지고 사퇴한단 말이 나와야 돼요. 선거나 이 정치라는 게 뭡니까? 책임지는 게 정치 아니에요? 책임 정치라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게 책임, 그리고 대표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핵심 원리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 하나의 기제가 등장이 된 거죠. 그 사전투표를 주장하면서 사전투표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그게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건데 그걸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면서 서서히 이제 그 장동혁 대표 등 그 일각의 지도부들은 부정선거론으로 서서히 빌드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나와서 거기 올림픽공원 거기 핸드볼 경기장인가요? 거기서 얘기했던 거 그건 부정선거론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래봐야 2, 3일 차인데 서서히 거기 이제 태극기 성조기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부정선거론 얘기 나오고 재선거, 전국 재선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들과 서서히 이 뭡니까?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당대표 책임지고 물러나라. 당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사전투표 폐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자꾸 문제가 여러 선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근데 사전투표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선진국이 이 제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이걸 이 사전투표를 이제 와서 그걸 201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어서 폐지하자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에 대한 이제 문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장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재선거인데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거취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제 연일 이어지니까 오늘은 이제 다른 논쟁 벌일 여유가 없다. 재선거 치러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재선거 치러야 된다면 지금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가장 지금 누구보다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선거를 치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후보자가 원해야 됩니다. 후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재선거를 치른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금 그랜드 플랜은 뭐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 지방선거를 무효화 선언하라. 그러고 나서 재선거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재선거 특별법안을 수용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저희 당 안에서 이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특별법안을 수용할 것인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장동혁 대표의 뜻대로 선거 무효를 선언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제약 요소, 제약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구호, 그만큼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정치적인 용어로서 재선거를 지금 전면적인 재선거를 내세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그 잠실벌, 그 올림픽 공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론을 힘입어서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긴급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의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6월 1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오늘 후보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또 거론이 됐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당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28년 총선, 나아가서 30년 대선은 정말 절망적이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 우리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에서까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사퇴냐 수습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이 치열한
고뇌의 결론이 우리끼리의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원내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내 선거를 통해서 이 당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보내야 합니다. 지금 친한 또 친윤 계파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후보 모두 지도부 쇄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은 장 대표 거취를 놓고는 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도부 의원이 이제 그 장 대표 거취에 대해서 가장 좀 이 수위가 약간 높아요. 지금 조금 높고 바꿔야 한다. 바꿔야 된다는 쪽에 이제 방점이 많이 보여지고 예. 정점식 의원이 가장 이제 이 한동훈 의원의 복귀라든지 당 복귀라든지 복당 이 문제가 이제 대표 당 지도부의 사퇴 여기서 대단히 이제 방어적이에요. 네. 그리고 성일정 의원 그 중간인 것 같고 좀 애매한 좀 스탠스로 보여요 일단.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내일인데 이게 여기서 또 다시 만약에 이 지금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재직 의원의 이 발언 등으로 미뤄볼 때 정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 장 대표 거취에 대한 그 어떤 당내 여러 가지 반발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김도부 의원의 지금 소개한 이 화면에 나온 얘기처럼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또 계속된단 말이죠. 예. 뭐 친윤 이런 거면 윤자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세요. 그 올림픽 공원 앞에서 지금 개표소에서 집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예. 제가 잠깐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처음엔 젊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얘기 안 꺼냈어요. 성적에도 배제했고 예. 근데 약간 양상이 바뀌고 있어요. 거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교체되면서 성적이 등장했고 부정선거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지금. 부정선거 외치고 있었다고요. 예. 거기 전한기 씨도 나왔고 보니까 김현태 그 특임단장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번 개항을에 출마했다 떨어진 분이 있어요. 그 사람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서히 이제 그런 이제 극우 그리고 친윤,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이게 다시 서서히 등장하고 있어요. 스멀스멀. 예. 근데 그거를 끊어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이 장 대표 체제를 물러나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쪽이 원내대표가 될 때 흐름을 차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다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 흐름과 또 서서히 맞물리기 시작해요. 네. 또 슬쩍 좀 심하게 말하면 어영부영, 예. 어영부영 동행하고 어영부영 극우론자들과 또 편승하고 그런 식으로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럼 이거는 또 다시 선거라는 걸 기점으로 하나의 획을 그어야 돼요. 근데 또 다시 이게 지금 재점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네, 근데 또 다시 어쨌든 이 부정선거론 또 이 극우 이것과 이런 분들과 이런 세력과 같이 간다?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 후보 모두 장 대표의 급격한 사퇴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요 부분에는 이제 비슷비슷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장 대표에 대한 책임론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김도부 의원이고 후보고 그렇죠. 가장 거기서 이제 거리가 먼 것이 이제 정점식 의원이라는 건데 성일정 의원이 이제 그 중간에 있고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가능성. 저희도 아주 예. 무척 궁금합니다. 예.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특히 이제 큰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이라 굉장히 지금 다이내믹한 물밑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오전에 이제 결판이 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 결선 투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군요, 이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과반수 득표를 하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가야 하는 1, 2위 결선 투표. 그렇죠. 이른바 2차 투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의석이 지금 현재 110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110석이 정확한지는 됐죠, 이번에. 잘 모르겠는데 네. 110석인데 그중에 56석, 56석을 얻어야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56석표를 그렇다면 얻어야 되네요. 이 56석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간 지점에 있는 분이 지금 성일정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성일정 의원이 캐스팅 보팅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여전히 친윤계 그리고 친한계의 대결 속에서 지금 6.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또 이제 의원들 안에서 어떤 여론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한 지금 물밑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분 모두 또 이제 한동훈 의원의 이제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한다. 복당에 대해서 이제 가장 찬성 의견이었던 김도읍 의원조차도 이제 이렇게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당은 그 한동훈 의원 본인도 좀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제 진행한다고 이제 그랬었고 바로 누가 당선이 되든 바로 또 그게 실천에 옮겨지기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요 얘기 해볼 텐데요. 개표소 봉쇄 시위 닷새째 이어지면서 구호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선거에서 좀 부정선거로 번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위 초기하고는 좀 이제 달라진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지금 이제 선관위가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대처가 너무 엉망이에요. 처음에 50곳인가 40곳으로 얘기했다가 이 투표소 부족한 게 90곳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어요. 그것도 믿지 못하겠어요. 언제 바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표로 보이는데 수도권이 가장 많죠. 서울 42곳, 경기, 인천이 가장 많고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제주하고 강원 빼고는 전국에 이제 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50곳에서 저기 나온 것처럼 8일 날 어제는 91곳까지 늘어났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재선거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이거 사실 재선거라는 건 말이죠. 최종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돼요. 선관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 소청이나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선거라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 대표 등은 아마 전국적인 재선거를 하자고 그러는데 또 전혀 문제 없이 치러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는 이 정치가 이 문제에 또 다시 딱 발목이 잡혀서 지금 보세요. 지금 2024년도 12월 3일 불법 개헌 이후에 윤어게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때 얼마나 그 힘이 들었어요. 작년도에도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할 때 그때 완전히 분열됐잖아요. 그때 이제 거의 극대화됐던 거죠. 윤어게인, 복당 문제, 윤어게인, 그다음에 부정선거로 이런 거, 이른바 극우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잠재워지고 이럴 마다 이게 또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이 이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건 이것대로 지금 여야가 국정조사도 하자는 것이고, 물론 대상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또 특검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 하되 이걸 자꾸 부정선거론으로 가지고 가고, 아까 제가 보도를 보니까 거의 경찰을 보고 중국 공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대 일부가 말이죠. 그렇게 몰아가고 너무 위태해 보여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몰아갈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일부가 그러는 거지 국민의힘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당연히 규명해야 되죠. 이 엄청난 사태를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참정권의 침해인데 당연히 진상규명해야 되고 법원의 판단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자꾸 부정선거로 연결시키고 중국 공안이다 이러면 이거를 국민의힘이 정말 2028년도 총선에서 이 잘 싸우는 이런 걸 위해서라도 이걸 막아야 돼요. 이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앞으로 근데 장 대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도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든 야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빨리 서두르겠다고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하자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특검 쪽에 좀 무게가 더 실려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보다 좀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투표지 부족 사태 이렇게 네이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투표지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 실제 투표지는 인쇄됐고 그 인쇄된 투표용지가 50%. 그런데 송파구의 투표율은 50%를 넘지 않았어요. 본투표가. 그런 상황에서 왜 투표지를 송파구 선관위에서 일선 투표소에 공급을 하지 않았을까? 6월 3일 오후 1시부터 투표소 현장에선 그 파견된 공무원들이
투표용지가 모자라다 여러 차례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송파구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나 서울시 선관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또 일선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공급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은 단순히 관리 부실로 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잠실벌에 나가서 지금 밤을 지새우면서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 우리가 예단은 해서는 아니 되지만 단순히 부실 선거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 또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다음 주에는 이제 특위를 가동하는 그런 계획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원인 파악이라든가 책임 소재는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 등 고발된 혐의가 성립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측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입니다. 어느 혐의이건 핵심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이를테면 투표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투표용지는 이보다 훨씬 적게 인쇄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 법원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 같은 무능함 때문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투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침 변화를 강행했거나 묵인한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조차 실질적인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거라 내다보는 유의입니다. 다만 사태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합수본은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실무선 조사를 넘어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는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수뇌부로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행법상 외부 감사가 제한되는 것일 뿐 형사수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과는 별개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출석을 통보했는데 합수본의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구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 강남, 광진, 서초, 동작 등 모두 5개 구의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지 배분부터 부족 사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투표소 내부 CCTV도 확보해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선거 사무를 도운 공무원과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경찰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 활용하겠다며 법원에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전 대상에 포함된 건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00매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들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고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보전 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전국에서 최소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활동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8일 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모두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자료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걸로 조사됐던 수치보다 2,468장, 즉 규모가 1.5배 더 커진 수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학가의 참정권 훼손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고 심지어 당선인들조차 당락을 떠나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도로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칩니다. 손에는 재선거와 선거 무효라고 쓴 팻말을 들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집회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여론의 중심에 선 건 청년들입니다. 전국 대학가에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를 질타하고 선관위 쇄신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에 와서 또 뭔가 훼손된다고 느껴서 저희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말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 투표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분향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청년 기초의원들이 마련한 민주주의 장례식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자신들의 당락을 떠나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투표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권리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그거 역시도 사실 민주주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사태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6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개표소 앞 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에게 돈 없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며 폭행과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근무 중인 경찰관 주변을 에워쌉니다. 관등성명 한번 내보세요. 관등성명. 한국말. 경찰관이 소속과 신분을 밝혔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중국 경찰이 아니냐며 계속해서 국적을 의심합니다. 태무경찰, 왕따경찰이라는 조롱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경찰관의 얼굴과 함께 촬영돼 SNS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가족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는 호소글을 올렸지만
도가 지나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손이 막 떨리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최대한 못 보게 하려고 질서 유지하고 이제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하는 사람들인데 피해 경찰관의 아내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정이 특정된 5에서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나머지 계정들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 경찰관을 외국 경찰, 특히 중국 경찰로 몰아세우는 영상은 SNS를 통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장 경찰관 보호 없는 집회 관리는 존재할 수 없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휘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경찰관이 외국인이라거나 가짜 경찰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찰뿐 아니라 시민과 기자, 소방관 등을 상대로 한 폭행과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이렇게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나오는 등 현장 분위기는 초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검문까지 이어지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 초기 재선거를 외쳤던 참가자들. 하지만 며칠 사이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참가자들 사이 기류도 갈렸습니다. 정치색을 빼고 재선거만 외치자는 주장과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을 검문하는 일까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취재진과 지나가는 시민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앞서 훈련 장비를 챙기러 경기장을 찾은 여성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공인구 등 장비를 들고 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투표용지를 숨겼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도를 넘는 행위가 이어지자 경찰은 시위 닷새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시설 관리자와 협력해 시민 통행을 지원하고 대화경찰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에 나서기로 했는데 다만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기본권으로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출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러 들어간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과의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출입하려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막아선 겁니다. 왜 체육회에서 장관이 되면서 불만을 일으키냐고.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는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직원 18명과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집행과 대회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사무실 안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인 OTP만이라도 챙겨 나오겠다고 했지만 30여 분간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지역이라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에 대한 불법 검문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핸드볼 경기장 입주단체의 출입 제한 등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해 일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인 회원 할인 가격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액 과징금의 최고액인데요. 기만적 행위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따른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10배 올릴 예정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8개월간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모집하며 물건 가격을 표시한 화면입니다. 와우 회원가라는 표시와 함께 심지어 줄줄이 영어로 적힌 가격표, 회원 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보면 마치 회원에 가입하면 항상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실제 와우 회원가는 일회성 쿠폰 할인가였습니다. 또 모든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만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쿠팡은 하지만 이런 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유료 회원 가입 가격을 이 기간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밖에 할인이 안 된다. 일반 구매자와 금액이 똑같아서 속았구나 싶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료 회원 전용 할인 정보는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과 기만적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된 점, 하지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와우 회원 수는 한 450만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해당 기간 동안. 이 이후에 21년, 2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쿠팡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당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재의 5억에서 50억 원으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릴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전국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오늘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 등 차질이 빚어진 수도권의 건설 현장이 70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오후 3시까지 대형 건설사 12개 회사의 건설 현장 70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설이 지연된 콘크리트 분량은 5만 세제곱미터가량으로 믹서트럭 운행 대수로 환산하면 8,300여 대 규모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내일 창사 이래 처음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 지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경영진의 지속적인 경영 실패를 규탄하고 고용 안정과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카카오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여성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2곳에서 먼저 시행하고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기존 생리대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한정됐습니다.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모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지원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소비해야 하는 생활 필수제인 만큼 보편적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과 수원, 목포, 구미, 제주 등 전국 지자체 12곳에서 모두의 생리대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지역 곳곳에 생리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급기 700여 대를 차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거 지역은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생리대를 비치하고 자동과 수동 지급기 두 종류로 운영되며 중형 생리대 2개가 한 팩으로 포장돼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기 위치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본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올해 예산 32억 원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고 내년엔 지방비를 함께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건강권을 제고하고 생리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뒤 1호 기소인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전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특검이 출범한 뒤 104일 만에 1호 기소입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 예산 20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격 공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견적에 따라 공사 대금이 크게 늘자 추가 비용을 행안부에 떠넘긴 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수사 범위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기획예산처 등 예산 전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기관 상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재부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으로 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1호 인지 사건인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합참지휘부 4명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군의 국회 투입 등을 제재하지 않고 참모들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의 내란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 측 변호인이 이 사건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됐고 보도가 제 낙선 목적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들었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직접 보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조작해 대선 직전 마타도어 흑색 선전했고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 이율이 최대 4만%가 넘는 고금리 불법 대출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이자를 감면해주겠다며 통장을 받아 대포 통장으로 다시 사용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들이 고금리 불법 대출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통책 A씨를 검거합니다. 대법 예전에 했지. 그 체포자 나와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거야. A씨 등은 정상적인 대부 중개 홈페이지에 유령 대부업체를 등록해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번호만 파악해 자신이 운영하는 미등록 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 가까이 피해자 46명에게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3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로만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상환 기간을 넘기면 하루에 5만 원씩 이자를 더 받아내는 등 평균 이자율은 연 2,400%, 많게는 43,800%에 달했습니다. 자필 차용증이 든 셀카 사진과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연체되면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 6명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거나 감면해주겠다며 계좌를 받아낸 뒤 대포 통장으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9명을 검거한 뒤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2억 원을 모두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범행에 가담한 추가 조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10대 남성이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었습니다. 아이는 턱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아이가 건널목을 뛰어갑니다. 잠시 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아이를 덮칩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1시 반쯤 충남 공주의 한 교차로에서 19살 A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턱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반대편에 있는 편의점에 가던 길이었고 사고 당시 이곳 교차로는 전멸등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고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밝고 씩씩했던 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만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런 무책임하게 무등록 차량 오토바이를 왜 운전해가지고 딸아이 왜 다치겠는지 그냥 엄중히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과속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전멸 신호가 운영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왕복 6차로에 매우 큰 도로이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면 신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마라맛, 곤약과 젤리 등 초등학교 주변 무인 간식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수입 간식들이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을 조사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고 또 치아가 부러질 만큼 딱딱한 젤리도 발견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무인 간식 판매점. 마라맛 곤약부터 각종 젤리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입 간식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인기를 끄는 간식 20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과 품질 문제들이 확인됐습니다. 마라맛 간식 가운데 한 개 제품에서는 세균이 증식한 것으로 확인돼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마라맛 간식류 중 향라웨이 설곤약 1개 제품은 레토르트 식품으로 세균 발육이 확인되면 안 되는 제품이지만 실제 시험 결과 세균 발육이 확인돼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아이들이 깨물어 먹을 때 나는 바삭한 소리가 재미있다며 즐겨 찾는 동결 건조 젤리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지나치게 단단한 식감이 원인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동결 건조 젤리의 최대 경도는 118뉴턴으로 6세에서 11세 어린이 평균 저장력의 2배를 넘었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문제가 된 제품입니다. 정상 제품과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어린이가 무리해서 씹을 경우 치아나 턱관절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라맛 간식은 대두유와 향미유 등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기름 변질 우려가 커서 품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양 성분도 문제였습니다. 마라맛 두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600mg을 넘어 2봉지만 먹어도 어린이의 하루 권장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용량 젤리 제품인 꾸덕젤리 블루베리 향은 당류 함량이 55g에 달해 어린이 하루 첨가당 섭취 기준을 초과했고 열량도 밤 4공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마라맛 간식은 나트륨 과다 섭취를, 젤리와 캔디류는 당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며 단단한 동결 건조 젤리는 무리하게 깨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길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배웅하지 못했고 대신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걸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인원을 최소화한 거라고 했는데 당권 구도와 맞물려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을 떠나는 날 서울공항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등장했습니다. 귀국길에만 종종 왔던 김 총리가 이례적으로 배웅에 나선 겁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습은 없었는데 지난 1년 10차례 대통령 순방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환송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의전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사전에 당과 조율했다고 초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또 특히 부실 투표와 관련해서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통상 일정 4글자를 공지한 정청래 대표는 대신 고창 선운사를 찾아 시간을 보냈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진땀승을 거둔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거리 두기를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날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낸 연장선이란 겁니다. 나아가 차기 당권 도전을 앞둔 김 총리 밀어주기라고도 했는데 당권파는 대통령을 한낱 폭군이자 좀생이로 만드는 거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사실상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른 가운데 마냥 웃기 어려웠던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도 당권 군불대기에 나섰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신뢰로 협력을 해서 민주당 정권 2년차에 맞는 8월 전당대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명심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개 일정을 재개합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흘 만에 공개 발언에 나설 예정인데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에 쓴소리를 남긴 만큼 선거 책임론을 두고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 안팎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장 대표는 대답을 피한 채 재선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대표 향후 거취의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흘 연속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을 주제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해야 한다면서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지방선거 당일 밤부터 연일 선관위와 투개표소, 집회 현장을 오가는 장 대표는 사퇴 압박 속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런 말로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논쟁을 할 여유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당도 정부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누가 싸워왔을 것이며. 하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 소장파와 중진을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선거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투샷이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선거 전략이었다. 객관적으로 친 거지요.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호개인으로 회기이자 부정선거 단일 의제, 황교안 정당과 일체화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가 발등에 불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도읍과 성일종, 정점식 의원은 초재선 의원 주도 토론회에서 향후 당 노선을 중심으로 한 청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 친한 또 친윤 계파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사퇴냐 수습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이 치열한 고뇌의 결론이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와 관계 설정, 한동훈 의원 복당 두 개 의제가 승부를 가를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결과에 따라 장동혁 대표 거취 압박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사흘 안에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농구장 대형 스크린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경기 중엔 조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지만 4쿼터 경기를 모두 관람하며 NBA 결승전을 직관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It was, I think, mostly cheers. It was loud and it was very enthusiastic.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선 또 낙관론을 폈습니다. 의견 조율이 거의 끝나 2-3일 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밝힌 겁니다. We're in the final throes of what will be a very, very good deal that will not allow in any way, shape, or form nuclear weapons, etc. And the strait will open up right away. It'll open up immediately upon signing, which could be in 2 or 3 days. 하지만 이란 내부 기류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핵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결 자산을 먼저 풀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بارها گفتیم مذاکره رو در ادامه میدان پذیرفتیم. بخشی از جنگ میدونیم مذاکره رو ما. 이런 가운데 미군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지만 승무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헬기 추락 원인이 이란 공격 때문인지 아니면 기계 결함에 따른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혼자 남아 싸우게 될 거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엇갈린 이해가 막판 종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2차례 전화해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통화 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하지 않으면 이란과 혼자 싸우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 5개국도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 압박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핵 보유를 포기할 거라며 엄청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이란 해상 봉쇄에 총력을 다할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The blockade is unbelievable. There's never been a blockade like that. The Navy is, we have the greatest military anywhere in the world. There's never been a military like it.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에 자금줄을 쬐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막판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의 유조선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는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 장담대로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And the Iranians insist that their frozen assets, at least some of it, must be released upfront so that they continue with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미 언론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이 필요한 네타냐후 총리의 이해 충돌로 종전 협상 타결과 확전 가능성이 교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교전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현지 시간 9일 이스라엘군이 남부 해안 도시 티레를 공습해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군이 티레시 전역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린 직후 이루어졌고 시아파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도 밀집 거주 지역까지 대피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필리핀 남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40여 명이 숨진 가운데 실종된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언론들은 남부 민다나오 섬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41명이 숨지고 500명 가까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2천여 채의 가옥이 무너지고 정부시설 117개와 교량 20개가 손상되면서 이재민도 2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10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돼 살해됐는데 이 범인들이 현지 경찰관들이어서 충격을 줬었죠. 그런데 범인 가운데 한 명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져 도망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줄기찬 요구 끝에 현지 경찰이 주범을 체포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가 필리핀 북부 앙헬레스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납치됐습니다. 억대의 몸값을 받아 챙긴 납치범들은 지 씨를 풀어주지 않고 살해한 뒤 화장까지 해버렸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살해범 일당에는 필리핀 현지 경찰관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I apologize for the death of your compatriot. They will have to go to prison.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3명 가운데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주범격인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 속국팀장 라파엘 둠나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고 2심 법원이 둠나오에게 뒤늦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둠나오는 체포영장 집행 전에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쯤 되자 필리핀 경찰이 경찰 출신인 둠나오를 일부러 놓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줄기차게 둠나오 체포를 촉구했고 지난 3월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익주 씨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현지 경찰이 또 관계가 돼 있다고. 그런데 도망갔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다. 둠나오는 결국 도주 2년 만에야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주범이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현지 한인 사회에 줬던 큰 충격과 불안감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고 김세론 관련 의혹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수현이 1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합니다. 소속사는 김수현이 7월 14일 국내에서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를 촬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이 광고 촬영 등 공식 활동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세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한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극적인 결승골로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이끈 황희찬 선수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개막이 임박하면서 멕시코 현지는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황희찬이 손흥민과 경쟁하듯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특유의 저돌적인 움직임이 대표팀의 훈련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며 한국 축구를 16강에 올려놓은 카타르 월드컵이 벌써 4년 전. 황희찬은 이번 월드컵에서 그런 장면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하나가 아니라 또 매 경기마다 여러 장면들이 그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장면들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황희찬의 활약은 중요합니다. 장신인 체코 수비진의 뒷공간을 뚫기 위해서는 황희찬처럼 빠르고 저돌적인 전방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크레이치와 라울 등 소속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선수들이 많아 상대 전력 분석의 정보원으로서도 역할이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또 저희도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부분들은 얘기를 잘해서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어요. 멕시코의 주요 거리는 월드컵 출전국의 국기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이곳에서 흥겨운 춤과 함께 월드컵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데 유독 한국의 태극기가 인기가 많습니다. Es un país que tiene potencia para el fútbol, viene con todo y pues los esperamos aquí con los brazos abiertos.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첫 경기는 이곳 멕시코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임박하면서 멕시코 특유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인 체코전 주심이 이집트 출신의 아민 모하메드 오마르로 정해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SNS를 통해 한국 체코전 심판진을 발표했는데 오마르 주심과 함께 2명의 부심도 모두 이집트 심판이 맡게 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오마르 주심은 2017년부터 국제심판으로 활약했고 경기 흐름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김도영이 2경기 연속 홈런포를 날리며 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하나와의 경기에서 팀이 3대1로 앞선 4회 투아웃 1, 2루에서 김도영은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19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기아는 6대4로 승리하고 3위 삼성과의 승차를 한 경기로 좁혔습니다. KT는 김현수가 안타 3개를 몰아쳐 역대 3번째로 통산 2,600안타를 기록하며 삼성의 5대2로 승리했고 선발 임찬규가 5이닝 1실점하며 시즌 6승째를 따낸 LG는 SSG를 8대2로 눌렀습니다. 두산은 카메론과 양의지가 나란히 투런포를 날리며 롯데를 6대5로 꺾었고 키움은 9회 말 최주환이 끝내기 안타를 쳐내며 NC의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 등 중부를 중심으로는 구름량이 늘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고 예년보다도 더위가 조금 약해지겠는데요. 반면 대구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예년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또 중북부를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저녁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오겠고 남부를 중심으로는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다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대구 16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9도, 부산 27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이후 주 후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